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추운데 오늘 제일 추운 날인데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 1시간 뒤에 뭐 경품 추천인가? 아이패드랑 뭐 이런 거 좋은 거 준다고 그러는데 꼭 뽑아가세요. 알겠죠? 1시간 동안 한번 1시간 정도는 안 걸릴 것 같고요. 3, 40분 이 정도. 설명회를 이 합격 설명이죠, 제목이. 1부는 대략적인 거, 합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2부는 커리큘럼, 3부는 Q&A. 제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경범이고요. 전화번호 메일 아무도 안 적네. 전화번호니까 알아두세요. 전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뭐 전화할 이유도 없고. 근데 왜 알려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뭐 갑작스럽게 물어볼 게 있다든지 뭐 그럴 때 그때 한번 찬스 쓰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평상시엔 전화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개인적인 뭐 어떤 공부에 있어서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합격 설명회를 온 이유는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죠. 내년에 임용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오신 거죠. 재수생들이 오진 않았겠죠. 현역이 왔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할게요. 합격은 단순합니다. 합격은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각 전공별로 아마 다를 거예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 20대 1이다 하면 상위 5%? 상위 5%가 합격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상위 5%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 5%가 합격을 하는 시험이다. 그렇다면 상위 5%가 되는 게 일단 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상위 5%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갑자기 뭐 1년 공부했다고 상위 5%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20년간의 역사성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와서 지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지적 체계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상위 5%에 있겠죠. 그래서 20년간의 어떤 역사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크게 봤을 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능력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전이가 될 터이니까 굉장히 20년 동안 잘해온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상위 5%가 안 돼 있었어. 뭐 한 50% 또는 뭐 상위 한 30%이 정도가 된 사람이 상위 5%가 되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지적인 능력과 지적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기대하고 나 임용 도전에 1년간 미친 듯이 공부할 거야. 한 방에 붙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온 사람 중에 붙은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건 이게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걸 역전을 시킬 것이냐. 이건 또 하나가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면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건 영역 특수한 과목을 공부하는 시험이다. 두 과목을 공부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20년간 내가 뭐 지적 능력을 잘 닦아왔다 하더라도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영역 특수적인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그냥 단순히 말하면 두 과목을 100점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국어 전공이면 국어랑 교육학 100점 맞으면 되는 거고, 영어 전공이면 영어랑 교육학 10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0점 맞기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1년을 공부해서 100점 맞기가 쉽지는 않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 암기 과목이니까 그냥 뭐 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긴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단하게 말하면 상위 5%가 돼야 되는데, 상위 5% 애들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걔네 맨날 뭐만 하냐면 공부만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밥 먹고, 또 공부하다가 자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또 공부해요. 밥 먹고, 또 공부, 또 밥 먹고, 또 배고파, 또 밥 먹고, 졸려, 자, 일어나, 공부, 배 안 고파, 공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상위 5%가 되는 건 그거에 미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항상 설명회 때 해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고 솔직히 뭐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에 많이 한 놈이 이기는 게 당연한 시험인 건데. 그래서 1년 동안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놀았던 것이 습관이 돼 있고, 드라마 보는 게 습관이 돼 있고, 게임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그걸 끊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그거 쾌감을 아는데.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드는데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3개월이 습관이 형성되면 좀 쉬워져요, 공부하는 게. 그다음 6개월이 형성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내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막 주변에 뭐 스타벅스 다이어리 얻어야 되는데 도장이 3개가 부족하다, 막 이런 자잘자잘한 어떤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뭐 닭갈비를 먹어야 되는데 뭐 치즈 닭갈비를 먹을 것이냐, 뭘 먹을 거냐, 뭐 이런 머릿속에 막 이런 어떤 것들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친구가 오늘 뭐 생일인데 내일 모레가 생일인데 생일 파티 선물 뭐 사지, 막 이런 생각들. 그다음 엄마가 생일인데 엄마 선물 뭐 사지, 뭐 이런 거.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지, 뭐 사진은 어디서 같이 찍어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1년 동안은 최소화가 돼야 돼요. 정말 최소화가 돼요. 월드컵을 한다는데 결승전에 아르헨티나가 이길 건지 질 건지 막 이런 거. 이런 거. 드라마가 뭐 10월, 12월 며칠 날 올라온다는데 이걸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몸이 안 좋아, 병원 가야 되는데 또 뭐 운동해야 되는데 또 뭘 배워야 되는데 뭐 등등등등의 요소가 이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걸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돼. 또 달별 목표도 주별 목표도 구체적으로 좀 짜야 돼. 스케줄표 오늘 뭐 선물 그 준 거 있는 것 같은데 달력이랑 뭐 거기 빼곡 해야 돼.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많은 걸 해낼 수가 있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좀 쉬었다가 일어나면 한 달이 후딱 가요. 잠깐 좀 쉬었다 일어나면 2달이 후딱 가고, 잠깐 그냥 컨디션 안 좋아서 그냥 좀 쉬었더니 한 3달이 후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시간은 진짜 빨리 갑니다. 수험생활은. 오늘 설명회 오늘 며칠이죠? 17일이죠? 자고 있나면 개강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 시간 빨리 갑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한 20년 해봐서 알거든요. 강의한 지 20년 됐거든요. 20년이 하루 같아요. 저 지금 대학생 같거든요. 비웃어요? 52살 됐어요. 이제 51살, 2살 돼요. 이제 나이가 금방 먹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면 선배 같아요. 느낌이. 내가
내가 대학 다닐 때 느낌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52살이 된다고. 1살이니까. 아무튼 시간 빨리 가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에서 만약에 뭐 스타크래프트 잘한다 그러면 상위 5% 되려면 미친 듯이 밥만 먹고 게임만 해야 되는 거야. 밥도 안 먹고 게임해. 그래 죽어야 돼. 게임방에서 사발면 먹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 상위 5%가 안 돼요, 걔네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의 본질은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상위 5%에 들어야 돼요. 상위 5% 들어있는 애들의 똑같은 공통점은 공부를 많이 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공부를 조금 하고 붙을 수는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가짐을 좀 마인드를 먹으라고 요거 먼저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합격의 노하우는 뭐라고? 공부밥이다. 다른 거 없다. 뭐 어떤 책을 봤더니 뭐 100점 맞았다는 등 어떤 선생을 만났더니 개똥 같은 소리고 그런 거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알겠죠? 1부 끝. 2부 커리큘럼이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거 보려고 온 거예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임용교육학 최초 8개월 단기 고효율 프로그램이에요. 단기 합격이다. 단기 공부에서 합격하겠다.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단기예요. 단기. 요즘 트렌드가. 그다음 상담학에서도 내담자의 문제 있잖아요. 오랜 시간은 상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단기로 상담시키는 거지. 상담에서 해결하는 거지. 요즘 트렌드가 단기야. 그다음 여러분들 뭐 짤이라고 하나? 인터넷에서도 핵심만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요즘 트렌드야. 그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공학에서는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해요. 3분짜리 강좌를 듣는 거야. 3시간 해야지만 되는 것들을 3분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8개월짜리로 한번 해봤어요. 왜 했냐면 논술 시험의 성격이 올해부로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문제를 가지고 논술 시험을 내는데 개방형 논술 문항이 나오면 아무 말 대잔치해도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채점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도가 너무 떨어지는 시험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채점을 누가 하냐면 교사들이 한다고. 교사가 뭘 알아요, 교육학에 대해서. 국어교육 전공인데 국어만 공부 많이 했지 뭐 교육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위를 받고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논술 시험을 채점을 또 하면 그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시험은 성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아마 분명히 주관식으로 바뀔 것이다. 논술 시험은 성격이 안 맞는다. 근데 올해부로 7문항, 8문항이 출제가 됐더라고. 주관식 형태로. 답이 딱 구조화되어 있는. 그래서 겉으로는 논술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관식 서술형 시험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바뀌었어요. 또 교육학이 15과목이에요. 학문이 15개 학문으로 이루어진 학문이 교육학이에요. 근데 그 15가지 학문을 5문항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학 전체의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인가요? 아니면 재수입니까? 재수 운이겠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가 무지하게 떨어졌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한 8문항 뭐 이 정도 좀 문항수를 늘린 거죠. 그래서 내용의 대표성을 높여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의 성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의 어떤 사고력, 전체적인 교육학 전체적인 지적 체계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사고력보다는 어떤 지식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딱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그러한 성격의 시험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요. 논술스러운 문항이 한두 문항은 있습니다. 주관식은 한 6문항 정도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어찌됐건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은 절대 아닌 거고
많이 암기해서 시험 봐야 할 거는 1년 동안 많이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까먹으니까. 근데 이거는 학문에 들어있는 지식의 구조, 핵심적인 것만 집약적으로 잘 뽑아내는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양을 뭐 1년 동안 외우는 게 아니고 핵심들을 잘 간추려서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러한 학습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모두가. 근데 그걸 질질 끌어가지고 수학료를 뭐 더 받아내고 하는 것도 별로 모양새가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8개월로 한번 최초로 해봤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프로 커리큘럼을 8개월로 이렇게 압축을 한번 한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사실 겉으로는 8개월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년인 게 맞아요. 왜냐면요, 1, 2월에 핵심 테마집이라는 걸로 수업을 할 건데요, 1, 2월 달에 여러분이 교육학에 대해서 입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란 얘기예요. 쉽지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1, 2월 이론 강의 있잖아요, 그걸 무료로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론 강의를 듣고 오란 얘기야. 그 다음에 하고 나서는 그 들었던 전체적인 거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플립드 러닝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수업. 집에서 인강 듣고 기본적인 거 공부한 다음에 하고 나서는 실제적이고 심화된 형태의 학습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하고 나서는 테마집이라는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압축해서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년 강의죠. 수강료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고, 3, 4월은 뭐냐면 여태까지 나왔던 교육학 객관식 시험 문제하고 논술 시험 문제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있는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안에서 90%가 출제가 돼요. 나왔던 걸 변형하는 형태예요. 똑같이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3, 4월 기출문제 이것만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면 일단 8, 90점은 확보가 돼요. 그것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8, 90%는 아마 공정률이 8, 90%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3, 4월 커리큘럼으로 기출 전반에 걸친 것들을 정리하는, 또 그것을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분석하는 그런 수업을 하기로 했고요. 5, 6월은 뭘 할까 고민했거든요. 5, 6월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1, 2, 3, 4 때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내 걸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또 내가 어떤 게 공부가 됐고 어떤 게 내 지식으로 형성이 안 됐는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형성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격주에 한 번씩 실제 문제처럼 한 7, 8문제 내가지고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해설을 해주는 특강을 무료 특강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3, 4월까지 공부한 다음에 5, 6월 끊기고 7, 8월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5, 6월 달에 점검을 받아가면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형성평가라는 게 가장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격주로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을 보고 해설을 하고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아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5, 6월은 무료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7, 8월에는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예요. 여태까지 이론 공부해서 내가 공부하고 암기하고 적용하고 막 연습했던 것들을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적용력이 있는지 없는지, 적용력이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과목별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9, 10월에는 모의고사, 실제 시험이죠. 첨삭을 통해 실제 실전처럼 시험을 보고 첨삭도 하고 몇 점이 나왔는지, 또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한 다음에 또 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
계속 내가 부족한 게 뭐고 향상되고 있는 게 뭔지를 점검하는 실제적인 실전 모의고사를 9, 10월 달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 보기 한 뭐 2주, 3주 정도가 남을 거예요. 시험 날짜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보통 11월 한 20일쯤에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마지막 최종 점검, 요약 정리. 그때까지 공부했던 거,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점검하고 시험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정리해주고 그런 것들을 특강하는 시간, 무료 특강으로 그것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좌가 8개월이긴 하지만 사실은 1년 커리큘럼이에요. 이 5, 6월이랑 11월 강좌를 빼서 수강료를 좀 다운을 시켰고 조금 압축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으니까 아마 조금 여유는 더 있겠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조절 학습을 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스케줄에 맞춰서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지 잠깐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쉬거나 정신을 놓치게 되면 금방 2-3달은 뭐 가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짰어요. 짰으니까 이렇게 대략적인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계속 논의를 할 거예요.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그렇다면 뭐 추가적으로 뭐 특강을 진행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뼈대만 잡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할 거니까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커리큘럼 2부 끝, 3부 질문이랑 답변. 아무거나 질문해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질문하세요. 뭐 궁금한 거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교육학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삼부 끝? 너무 빨리 끝났는데? 3부 끝 할까요? 3부 끝. 4부 뭐 하지? 이 자료는요. 올해 이제 저번 주에 시험 본 거 중등 그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고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을 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적중 근거 자료입니다. 100% 적중이라는 게 그냥 사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맨날 이것만 한 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근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했던 자료들 중에 관련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적중 자료 만들어졌으니까 보고 야 이렇게 공부하면 1년 동안 공부하면 100점 맞겠구나라는 생각, 자신감을 가지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100% 적중을 해도 100점 못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요, 학생은. 그러니까 학생들도 잘 따라오셔야 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저는 여러분이 내가 설명하는 거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도록 최고의 설명력을 갖춘 교수가 돼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따라오고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거고 나는 최고의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교육학 뭐 설명에 대해서는 뭐 알아보세요.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뭐 어렵다 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설명은 뭐 기가 막히다 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는 적중 자료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실제 한번 시험 보세요. 공부 안 하는 사람. 그래도 4대 나왔으면 4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교육학을 4년 공부했는데 내가 시험 봤을 때 몇 점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그럼 여러분의 출발점 행동이 나오잖아. 5점에서 출발하는지 7점에서 출발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15점에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9점에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지. 그게 역사성이에요. 개인차고.
그래서 그 갭을 빨리 캐치해. 본인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아, 내가 4점이었구나 실력이. 그걸 빨리 느껴야 돼. 그래야지만 미친 듯이 공부하지. 그리고 현실을 자각할 수 있지. 4점인데 나 올해부터 막 이런 소리 안 하지. 그래서 그 현실도 반드시 자각을 하고 똘똘하게 공부하셔야 돼. 자아랑 현실이랑 불일치하게 되면 그 내담자가 되거든요. 정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진단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생으로 답지 보지 말고 풀어서 몇 점 나오나, 사범대학교 교사 자격증 따는데 4년 동안 공부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꼭 그것도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너무 쫄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랑 같이 1년 동안 수업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수업만 듣잖아요. 그럼 거의 한 90점 이상 나올걸요. 정상적인 머리만 가졌다면.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1년 동안 한 수십 번 반복해드려요. 근데 그걸 못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마인드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인드인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만 좀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면서 학문을 즐기시고 앞으로 교사 될 사람들이니까 교육학을 좀 더 사랑하고 교사가 교육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교사가 되면요 죄악이에요. 정말. 그래서 교육학을 모두가 충분히 사랑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는 시간이 1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 진정성 있게 공부하시고. 맞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곧 있으면 자식도 날 거고 자식들이 교육받는 공간인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학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진정성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로 거듭나야죠.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적중 자료 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진단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적중이 그냥 말이 적중이 아닌 실제적인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더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질문 없어요? 그렇죠. 질문이 뭐냐면 작년 커리큘럼이랑 다른 점이 뭐냐, 1, 2월 강의가 그거예요. 그러면 1, 2월 강의가 뭐냐면 올해 5, 6월 달에 강의한 거를 1, 2월 달로 바꾼 거야. 그러면 1, 2월에 올해 1, 2월에 했던 건 이론 강의였잖아요. 그걸 없앤 거예요. 오케이? 5, 6월이 1, 2월로 가고 1, 2월 없앤 거를 인강으로 들으라고. 하고 나서 계속 내가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해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랑 만나서 난 수업을 할 것이라고. 단어조차도 몰라서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 그런 수업은 하고 싶지가 않다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고등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들을 한글 가르치는 그런 강의는 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서 집에서 인강으로 이론 강의를 듣고 똑똑한 상태로 하고 나서 나랑 좀 똑똑한 상태로 수업을 하자고. 그래서 이경범 교육학을 듣는 학생들은 고득점자밖에 없어요. 그 유명해요, 그걸로. 제일 어려운 강의다라고 소문을 낸 것도 나고, 하수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도 나고, 현역을 뭘 가르치냐, 현역들을 내가. 떨어질 애들을 뭘 얼굴 보고 있냐. 오지 마라. 왜냐면 재수삼수 애들만 해도 충분하니까. 걔네들 붙이는 게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거고, 그걸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재수나 삼수나 똑같아요. 뭔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아요. 뭐 한번 모르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한 번 알면 영원히 알아요. 그걸 1회 시행학습 이론이라고 해요. 한 번 모르면 아무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론 강의를
집에서 좀 여러분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나는 강의할 때 한 것을 전제로 이론 강의를 듣고 온 걸 전제로 테스트해 주는 거지. 그거 알죠? 내용이 뭐였죠? 모르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커리큘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론 강의 안 듣고 할 수도 있어. 그냥 부딪혀. 부딪힌다면 몰라. 그럼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이론 강의 들으면서 복습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나서 나한테 깨지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스타일도 있는 거고, 집에서 미리 대비해서 예습을 한 다음에 학원 강의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스타일마다 차이가 있겠죠. 이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좋아요. 와서 두드려 맞고 가서 울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 미리 다 대비해 놓고 학원에서 느긋하게 이렇게 관조하면서 듣는 것도 재밌고, 그 학문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22개정? 22개정이 아직 발표가 안 났죠. 12월에 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난 상태예요. 1년 동안 이제 시간이 충분하니까 발표가 나면 바로 특강해 드릴 거예요. 올해도 발표가 나면 특강해 드린다고 했는데 발표가 안 났어. 그래서 그냥 골자만 해가지고 정리해서 특강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2개정을 통으로 그냥 단독으로 내지는 않아요. 시험지. 초딩에서는 그렇게 내지 중등에서는 그 22개정에 들어있는 학문 있잖아요. 교육학 학문이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걸 출제해요. 22개정에는 자기조절학습이 22개정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기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조절학습 같은 거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관련된 걸로 내지 다이렉트로 뭐 정책을 두드려서 내거나 어떤 뭐 국가 문서를 그냥 통으로 암기해서 써라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런 저질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초딩은 나와요. 초딩은 교직 논술이라서 그 매뉴얼을 외워야 돼요. 거기는 이제 미달이니까 거의 미달급이니까 그렇게 나오고 중등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개정 나오면 바로 특강을 잡아서 해드릴게요. 급한 거 없잖아요. 1년 동안 할 거니까. 1, 2월 달에 빡세가지고 특강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3, 4월도 빡센데. 5, 6월에 하면 좋겠다. 5, 6월에 널널하니까. 5, 6월에 22개정 특강도 같이 해주면 되겠네. 형성평가도 해주고 22개정도 하고. 나도 5, 6월에 활용할 게 많네. 그런 거 이제 나랑 수업하면서 언제 할까요? 계속 이제 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때 시간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일단 잡으세요. 5, 6월에 22개정 그 적어. 22개정 교육과정 특강 이렇게도 적으면 되겠네. 괜찮네. 좋은 지적이네. 그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5, 6월에. 그러면 이제 5, 6월에 개정된 특강도 하면서 그거랑 관련된 교육학 이론들이 뭐가 출제됐는지 방향도 알려주고 그거를 단원별 문제집에도 넣고 모의고사도 넣어서 완벽하게 대비하면 좋지. 하반기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되겠네. 오케이, 좋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음, 음, 질문이 뭐냐면 논술 시험이잖아요. 그럼 논술문이라는 것은 형식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서론이 한 3줄, 결론이 한 3, 4줄. 그다음 본론은 5문제면 5단락. 한 문항에 띄어쓰기를 하는 거야. 줄이 바뀌는 거. 그 5단락. 이게 형식이에요. 이게 형식. 근데 논술이라는 것은 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논술이 아니에요. 잡술이지. 5, 6, 7문항이 출제된 걸 서론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냥 논해보겠다. 교육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해보겠다라는 걸로밖에 못 써요. 그래서 퍼펙트한 서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기예요, 사기. 논술 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기로 논술로 처음 시험 바뀌었을 때 글 쓰는 방법론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돈 벌어 먹은 놈들도 있었어요. 학생들은 초수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미숙하니까 당한 거죠.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선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교육학 논술 쓰는 작성 요령법 해가지고 강의 팔아먹은 놈들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원래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장사꾼들 같은 놈들이.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샘플로 서론이랑 결론 모범 답안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때도 서론 결론 제가 이제 3줄씩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그냥 따라 쓰세요. 그러니까 그 채점도 안 해요. 그냥 있으면 점수 주는 거예요. 내용을 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로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그런 놈도 있으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초생들은 몰랐을 테니까요. 나 글쓰는 형식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당하지 않도록 여기 샘플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써보는 거예요. 뭐겠어요? 서로는 문제 제기. 결론은 요약 및 재현. 재현할 것도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다. 요약 정리 이렇게. 그래서 서론이랑 결론은 샘플 보고 이렇게 쓰면 괜찮겠구나 뭐 이런 거 느끼시면서 그 샘플을 모든 걸 매 회마다 다르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읽어보시면서 재미 느끼시면서 이거 잘 썼네, 이거 별로네 이런 거 느끼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본론 단락은 구성하는 거는 5문제면 5개의 단락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글이 있으면 5문제면 이렇게 5개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글이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돼. 2번째 문제는. 그래야지 번호를 안 보고 이게 1번 문항인지 2번 문항인지 3번 문항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 맞죠? 근데 이거를 5문항인데 이게 줄을 안 띄고 그냥 막 이어서 썼어. 미친 거지 글이. 어디서 끝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채점자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거 찾다 끝나지. 열받지. 그럼 무조건 과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그 문제에서 줄을 바꿔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그 단락이라고 하거든요. 본론은 그거는 쓸 줄 알아야 돼. 그건 마이너스 나 같으면 한 10점 줄 것 같아요. 단락 나누기 못하면. 그런 거 이제 첨삭하면서 체크해 드리는 거죠. 단락 못 나누면 단락 뭐 하는 거야? 초등학생도 아는 걸 하면서 막 혼내죠. 제가 단락 나눠 단락. 5문제면 5개 단락이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홍구정 내죠. 한 번 혼나면 다 해결돼요.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면 충분합니다. 미리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교육학의 15과목의 학문을 안목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 형식은 절대 채점도 하지 않고 점수에 반영도 안 됩니다. 전혀 저기 초생이라고 어디서 그런 거 친구들한테 바보 같은 친구한테 현혹되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꼭 알아두세요. 또 오픈형? 올해는 오픈형이 안 나왔다고? 작년에 오픈형이 좀 많았지. 똑같아요. 교육학 내용은 지금 내가 대학 때 샀던 강론서가 30년 넘었잖아. 30년이 넘었잖아. 지금 책 새로 나온 것도 똑같아. 교육학이라는 학문은 신이론이 많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육학은 신이론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컨대 전자공학이다 라고 하면 신이론이 많이 나올까요? 신기술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책이 계속 경영학도 새로운 경영기법, 새롭게 생산성이 극대화된 조직이 기업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이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은 신이론이 없어요. 더뎌요. 그 다음에 경영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육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경영학이 훨씬 많아요. 학자도 많아요. 우리 교육학은 적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경영학 책을 사서 봅니까? 교육학 책을 사서 봅니까? 교육학 책은 팔리지도 않아요. 다 경영학 책을 많이 사지. 거긴 신이론도 많고 새로운 이론도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계속 바뀌고 문항도 계속 바뀌어요. 반면 교육학은 30년 전에 제가 배웠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100년 전 이론이 나와요. 관료제 이론. 1910년대 이론이거든요. 올해 나온 게 관료제 이론이에요. 지금 2022년도거든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100년 전 문제를 출제하는 게 어디 정상입니까? 그게? 나도 그 출제용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미친 것 같아요.
교육행정학에 그래도 최신 트렌드를 알리는 학문적 성격들의 이론들 낼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차치하고 왜 100년 전에 관료제 군대 있잖아요. 군대 특징이 뭐냐 이걸 시험제 된 거예요. 정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형이든 정해져 있는 구조화된, 오픈형을 뭐라고 하냐면 비구조화된 논술 이렇게 표현해. 학술적 용어로. 오픈형은 없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비구조화된 논술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는 구조화된 논술이 있을 때 비구조화된 것보다 구조화된 문항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 정도야. 근데 내용은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 쓰는 똑같아 답도.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왜 친구들이 야 교육학이 오픈형에서 반대말이 뭐냐면 클로즈형이냐? 아무튼 오픈형에서 야 닫힌 문항으로 바뀌었어. 뭐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그래 그랬어.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아. 본인은 똑같아. 객관식을 공부하는 거랑 주관식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논술 준비하는 거랑 서술형 준비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교육학의 내용은 어디 안 간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혀 여러분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교육학에 들어있는 지식을 향유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드는 데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고 도움도 안 돼. 많이 공부할 것 그냥 내용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것.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열린 그 비구조화된 논술 문제가 있고 구조화된 논술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쓰는 어떤 답안을 쓰는 요령들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모의고사 때 해보세요. 요령이 없어요. 저는 똑같아요. 그 기출문제집 3, 4월에 정답지 있잖아.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건 보면 아 똑같은 거네. 열린 문제건 뭐 닫힌 문제건 답은 똑같네. 그러겠네. 당연하겠네. 물어보는 내용이 똑같은데 뭐 답이 달라질 수는 없겠네. 이런 걸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또 질문을 이제 하네. 또 교재 뭐? 응? 되지.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활용해도 돼. 똑같아. 근데 이제 논객책은 문제가 없어. 작년 거는 새로운 게 추가되잖아. 그러니까 논객책은 새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론서는 웬만하면 내가 개정 안 해요. 뭐 새로운 문제가 나와야지 개정을 하는데 100% 적중이야 계속. 그래서 개정을 안 해. 근데 100% 적중이 깨진 날 개정하겠지. 이론서는 절대 개정하지 않아요. 근데 핵심 테마집은 뭔 차이가 있을 거냐면 작년에 5, 6월 책이었, 올해 5, 6월 책이 1, 2월 내년 1, 2월 수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책은 똑같아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책은 안 바꿔요. 근데 나도 나름대로 그래도 작년 올해 5, 6월이랑 똑같은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 똑같은 거 하는 거 제일 세상에 지루하고 제일 재미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라고 나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책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게 올해 책이지만 내년에 쓸 때 그냥 그 책으로만 절대 쓰지는 않을 것이다. 더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면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다음 이제 그게 쌓이면 이제 개정판 내면 되잖아. 내후년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책은 뭐 작년 거 써도 올해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논객만 바뀔 거예요. 개정판 낼 거예요. 논객만 개정판 낼 거고 단원별 문제집이랑 모의고사는 프린트로 할 생각이에요. 굳이 뭐 책을 내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프린트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뭐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본으로 만들어 주던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또 교육학이랑 전공 비율 공부하는 거 어떡하냐고 초생들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뭐 있겠습니까? 둘 다 100점 맞아야 합격하니까 둘 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초생이니까 재수생은 알겠죠.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그래서 재수생들은 그걸 효율적으로 전략을 짤 때 유리합니다. 교육학을 6으로 하고 상반기엔 7로 하고 전공을 3으로 한다. 하반기 때 전공을 몰아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텐데 초생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략을 잘 못 짜요.
근데 또 초생은 교육학도 어렵고 전공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도 공부하고 전공도 하는데 둘 다 모를 거예요. 미친 듯이 공부해도 힘들 거예요. 그게 좀 초생의 아픔이겠죠. 그래서 비율은 본인이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전공을 잘하면 교육학에다가 100을 투입을 해야지. 근데 본인이 교육학을 잘하고 전공을 못하면 전공에다가 투입을 해야지. 근데 수업은 둘 다 들으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지. 대답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교육학 공부하는데 재밌어. 그럼 교육학을 많이 하게 되겠죠. 전공하는데 재밌어. 전공에 몰입하다 보면 전공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등한시하는 게 느껴질 때는 빨리 잡아야죠. 아, 교육학을 만들겠다. 좀 더 해야겠다. 전공 좀 더 해야겠다. 요거 느낌이 본인이 하다 보면 생각이 들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나와요. 뭐를 더 해야겠다, 뭘 더 해야겠다. 근데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해보셔요, 먼저.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내면의 목소리로 야, 이거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 이거 좀 더 해.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게 정답일 거예요. 또, 음. 인강생한테도 당연히 주죠. 솔직히 뭐 인강생 저는 누군지도 모르니까 주고 싶지는 않은데 인강생이 훨씬 많아요, 직강생보다. 그 인강생한테 안 주면 저 맞아 죽을걸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그거 될 수 있으면 직강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강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근데 만약에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 인강 듣는 게 맞고, 근데 서울 뭐 가까운 데 있으면 직강 듣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관으로 느끼는 거랑 또 인강 화면으로 느끼는 건 완전 다르니까요. 우리 직관하잖아요. 스포츠도 TV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다르듯이 직접 보면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하면 기운도 받고 좋으니까 웬만한 될 수 있으면 직강 듣는 게 좋고,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강 듣고. 인강생한테 주는 건 직강생한테 주는 건 똑같이 줍니다. 뭐 직강 주는데 인강 안 주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직강 들으면 좋은 점이라고는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수업하는 거 다 인강으로 나가니까 똑같아요. 근데 모르는 건 이제 연구실 와서 질문할 수 있는 거, 그냥 나랑 같이 뭐 코로나 풀리면 같이 밥 먹고 뭐 그러는 거, 그런 거. 그럼 질문하러 와서 두드러 혼나고 두드러 맞고 뭐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솔루션 같은 거 좀 더 제공해 주는 거, 뭐 이 정도. 근데 그냥은 제공 안 해주고 굉장히 많이 혼냅니다. 그러니까 연구실에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면 혼나니까. 근데 올해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오세요. 또 인강생한테 다 준다. 음. 음. 작년 5, 6월 강의의 특징, 핵심 테마집에 있는 거. 이론서는 만약 교육 철학이면 교육 철학의 개념부터 해서 모든 철학들을 다 디테일하게 진술문이 쫙 이어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촘촘한 내용들이었다면, 이 핵심 테마집 말 그대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좀 덜 한 수도 있겠지. 하지만 반복되는 내용 제거하고 좀 쓸데없는 설명, 좀 쓸데없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들 좀 제거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지금 머리를 며칠 전에 잘랐거든요. 이게 핵심 요약. 자르기 전이 이론. 뭐가 좋아? 머리 긴 게 좋아? 아니면 짧은 게 좋아? 지저분했을 때 지저분한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잘랐을 때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요. 또 중간 정도인 게 좋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양이 이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있다면 이 핵심 테마집은 한 100에서 한 70% 정도? 20, 30%를 쳐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 그거는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건 테마별로 접근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거를 보고 싶을 때는 이론서가 좋을 것 같고,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싶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 뭔가 공부를 한 느낌? 이론서는 했는데도 잘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느낌? 하지만 되게 그 안에 뭐랄까 이런 거야. 자유여행을 통한 거하고 패키지 그런 느낌? 하면 맛이 달라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한번 들어봐. 둘 다 듣는 게 그래서 추천하는 거야. 둘 다 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요 맛이 있고 요 맛이 있다는 걸 느껴야지. 설명하기 되게 힘든 질문이. 똑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3, 4월은 다를까요? 내용이? 1, 2월에 이론 강의의 A 버전이 테마집, B 버전이 기출문제집이라고 보면 돼. 내용은 똑같아. 형태가 다른 거지. 알겠죠? 김치찌개가 이론, 소세지 넣은 김치찌개가 테마, 뭐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가 뭐 기출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학문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 두 개 다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이론을 좋아할까요? 요거 좋아할까요? 그래, 이거 좋아해. 정리한 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또 그리고 나 설명회 하면서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나는 원래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네요. 근데 설명회만 듣는 거예요? 아니면 수업 듣는 거예요? 응. 들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1, 2월에 또 볼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거 마음껏 질문하세요. 응. 아, 응. 그렇지. 원래 보통 교육학이 월화, 수목금토일이 전공 이렇게 배정이 되지. 응. 응.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되면 인강으로 그 부분을 열어주냐 질문 같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해주죠. 근데 일부러 막 그렇게 빠지고 막 늦잠 자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지만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그리고 보면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더라고. 인강으로 돌려 그래서. 그리고 무너지는 거지. 내가 꼭 그래. 내가 보면 꼭 그래요. 1년 커리큘럼을 잘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그만큼 끈기가 있고 지구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멈췄다가 다시 또 일 때문에 뭐 하다가 다시 또 오거든요. 그럼 또 빠져요. 또 다시 와요. 그게 내년에도 그러더라고요. 재수할 때도 삼수할 때도 그 태도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습관 만드는 거 공부밥이 오늘 제가 던진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부밥이라는 습관만 딱 진짜 3개월만 바짝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세상 편할 거예요. 자동화가 돼서. 근데 그거를 못 만들어내면 1년 내내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먹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상위 5%다. 상위 5%가 되려면 미쳐라. 미쳤다라는 건 공부밥이다.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만 딱 기억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른 질문들은 다 의미가 그것보다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 질문은 결석했을 때는 인강으로 열어주냐. 직강생한테는 혜택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일이 있어서 못 나올 경우는 당연히 열어줘야죠. 그런 것도 시간도 며칠까지 열어달라는 거 원하는 대로 다 해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학원에서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같이 설득을 해볼게요. 또 마지막 스터디는 코로나 이후로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스터디를
이런 거지. 아무것도 모를 때 스터디를 하게 되면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스터디 할 바에는 나랑 같이 상호작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나랑 같이. 근데 이제 외로우니까, 혼자 하기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같이 밥 먹고 그런 차원이라면 해도 돼요. 근데 공부에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예로 스터디 조언이 붙은 조는 다 붙고요, 떨어진 조는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터디 또 했다 괜히 또 맘상하고 서로 또 뭐 눈치 보고 불편하고 그럴 바에는 혼자 공부하는 게, 지금은 그리고 혼자 공부할 시간도 없어. 물리적인 시간이. 진짜 혼자 막 미친 듯이 밤새 공부해야 돼 지금. 스터디 할 시간 없을걸요 아마.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 끝나고 그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6월 달까지는 절대 스터디 하지 마시고 그냥 미친 듯이 공부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합격의 당락은 6월 달까지 한 7, 80%가 결정나요. 제일 중요한 상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다 걸러집니다. 그때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승부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5, 6월 달에 시험을 봐주는 거예요. 특강으로 2주에 한 번씩. 너 붙는다 떨어진다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빡세게 하고 나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터디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친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동기유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공부에는 별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의 강의와 저의 강의 차이요? 일단 설명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강의도 있고,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때 근거가 다를 수가 있고, 사례를 들을 때 사례 듣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 잡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서요, 딱 뭐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사람마다 어디까지를 범위로 정할 것인가, 또 이 내용을 계열적으로 점차 심화 확대되는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선생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요. 뭔 소리지? 그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뭐 제 강의의 단점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들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단점 뭐가 있을까? 또 엄격하다라는 거?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엄격함? 뭐 이런 게 단점일 것 같고요. 장점은 내러티브만큼은, 제가 설명하는 것만큼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어떤 누구보다도. 전달력이라든지 이해력, 설명을 이해시키는 능력이라든지. 왜냐면 헤르바르트라는 학자가 교육학의 아버지인데, 이해시키지 못하는 강의는 죄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을 때 이게 가장 잘 이해가 잘 될 것이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꼭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설명을 해왔고, 저는 책 보고 수업하는 사람 제일 증오했어요. 지 머릿속에 완벽하게 교육학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강론서가 형성이 안 되면 강의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강사들 중에 책 보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일걸요? 전 책 하나도 안 보고 수업해요. 그게 제 장점이지 않을까요? 완전히 녹여내서 내면화해서 설명을 하니까요. 그 정도. 자랑한다고 또 재수없다고 욕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그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학교 가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 막 보면서 이거 보면서 설명하고 그런 좀 추잡스럽게 행동하지 말고, 완벽하게 지식이 내 걸로 내면화된 상태에서 애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배우셔야죠. 요구사항, 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요청하는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마칠까요?
뭐 하다가 뭐 수업 듣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았죠? 제가 될 수 있는 한 다 들어드릴 테니까. 아무튼 오늘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